이번 시간에는 초6 11주차 논술 네 번째 파일인데요. 자, 논제를 한번 봅시다. 논제가 바로 요거예요. 그죠? 윗글을 읽고 동북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기로 한 고려의 결정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지문을 보니까 원래 여진족은 발의 일부를 이루던 말갈의 유직으로, 자, 여진족이 이제 말갈족인데 발의 일부였대요. 이것들이 이 여진족도 뭐야? 발의 일부였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수준이 낮아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이들은 고려에 대하여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공물을 바치는 등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어요. 누가요? 말갈족이요. 그런데 11세기 후반부터 북만주에 있는 여진 완옌부가 점차 강성해지면서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고려에 압박을 가해왔다. 이때 윤관은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소탕한 다음에 그 지역에 동북구성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네요. 동북구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에 고려의 국경은 크게 북쪽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진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침입하는 한편 사실본에 돌려줄 것을 애원하였다. 또한 고려 조정 안에서도 윤관의 공로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침내 1109년에 동북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자,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지금 고려 11세기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진이 있었어요. 여기에 여진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고려의 수도죠. 고려의 수도 개성 여기쯤 될 건데 이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갈족이 있었다. 이 말갈족은 원래 발해에 속해 있던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발해가 있었겠죠. 그런데 11세기였으니까 발해가 멸망한 후예요. 발해가 92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거란족에 의해서. 그래서 거란족은 사라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진족이 이제 득세하게 된 거죠. 이 여진족이 이렇게 분포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려의 국경과 인접해 있으니까 고려와 여진은 자주 충돌했을 건데 이때 누가 이 윤관이란 사람이 여기를 동북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차지했어요. 한데 이 여진족이 자꾸 이 땅을 돌려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고려에서 당연히 내주는 안 되는 건데 고려에 내부적으로 이제 분란이 있어서 이 동북구성을 말갈에게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1문단에서는 고려가 동북구성을 획득하고 돌려준 반환한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 2문단 한번 볼게요. 당초에 조정의 견해로는 하나의 오솔길만 점령하면 여진족의 교통로가 폐쇄되므로 그들에 대한 근심은 영원히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요지를 점령하고 보니 수로 용로의 교통로는 어느 곳에든 통하지 못할 곳이 없어서 소문과는 전혀 다른 형편이었어. 그러니까 소문과 달리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은 여진들의 소굴을 이룬 후 기어코 보복하려고 맹세하고 잃은 땅을 반환하여 달라는 구실로 여러 추장이 매년 몰려와서 전쟁을 이야기하여 흉악한 속임수와 같은 병기로 별별 수단을 다 부려서 이제 여진족의 이런 횡포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들이 견고하여 좀처럼 함락되지는 않았으나 전투와 방어에서 우리 병력의 상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손실이 많았어요. 또 새로
얻은 지욕이 지나치게 넓고 구성들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골짜기가 깊고 수목이 무성하여 적들이 자주 매복하고 있다가 왕래하는 행인들을 약탈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국가에선 골칫거리가 된 거죠. 그렇죠? 이 여진족을 계속 점령하여 끝까지 여진족을 다 몰아내면 좋을 텐데 그럴 상황은 안 되고 그런 와중에 여진족은 계속 우리 고려인들을 약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사의 조련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소란할 뿐만 아니라 기근과 유행병이 겹쳐서 기근 먹을 것이 없어졌어. 유행병도 있어. 그래서 인민, 사람들의 원망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진도 또한 우리를 귀찮게 계속했어요. 이때 왕이 여러 신하를 소집하고 토의한 결과 마침내 동북 구성을 반환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들에 저항했던 전투 기자재와 식량 등을 내지로 옮기고 성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여기는 뭐야? 이 여진에 무엇을 동북 구성을 반환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반환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 문단 한번 볼까요? 윤관의 구성 개척은 부여 고구려 발해의 옛 땅을 백두산 두만강의 북쪽 멀리까지 실질적으로 수복 되찾았던 경험을 안겼어요. 그래서 묘청 등 서경 서력의 북진 정책도 문종 때의 팽창과 윤관의 구성 개척 경험에 바탕한 것이었고 원에게 뺏긴 동북면 일대를 공민왕이 무력으로 수복하게 한 원동력도 윤관의 구성이었어. 원을 중국에서 몰아낸 명예 주장이 원이 지배했던 천령이북을 달라고 요구하자 고려는 이 지역에 원래 고려형 토염을 주장하는 근거로 윤관의 동북구성을 내세우기도 하였어. 그러니까 이 동북구성을 내세운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단락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근거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단락은 동북구성 반환이 옳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북구성은 우리 원래 영토였던 두만강 북쪽을 수복 되찾기 위한 발판이 되었던 거예요. 그 근거는 동북 구성을 수복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진 정책을 계획하기도 하였고 또 공민왕이 무력으로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땅을 수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령 이북의 땅을 원나라에게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단은 동북 구성을 반환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문단은 어떤 근거로 쓸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동북 구성을 획득하고 반환하는 과정이니까 근거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남은단은요. 자, 동북 구성을 반환하는 것이 옳다는 근거를 사용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원래는 하나의 오솔길만 넘으면 여진족의 교통로를 폐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진족이 끊임없이 우리 그 고려민족을 약탈하고 문제를 계속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진족을 몰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에서 여러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국민이 약탈당한다. 그 다음에 그 동북 구성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논제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 모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기로 한 고려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예를 볼게요. 동북구성을 돌려준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써야 할 거예요. 자, 이유. 고려는 본래 고구려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윤관이 동북구성을 되찾았다. 이에 여진족을 완전히 소탕하려 했으나 여진족이 빠져나갈 통로가 많았다. 게다가 여진족은 우리 민족을 약탈했고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켰다 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네요. 고려는 본래 고구려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정책을 펼쳤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윤관이 동북구성을 되찾았다. 이에 여진족을 완전히 소통하려 했으나 여진족이 빠져나갈 통로가 많았다. 게다가 여진족은 우리 민족을 약탈하였고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점점 커져갔다. 따라서 백성의 안전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뭐 하기 위해 막기 위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 의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동북구성을 여진에 돌려주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일이다. 동북구성은 부여 때부터 우리 소유였지만 중국에 빼앗긴 상태였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고조선 때부터 끊임없이 영토 분쟁이 있었기에 그 염원은 컸다. 또한 동북구성을 윤관이 되찾은 후로 중국과 분쟁 시 우리 영토임을 주장할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족의 수건 사업을 끝까지 주장해야 했다. 물론 여진족의 약탈로 고통받는 백성이 많았고 경제적 손실도 컸으며 요지점령 후 여진족의 나머지 영토 탈환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고려가 가진 총력을 다해서라도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이
수복하려 노력했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주장은 요거. 그러면 이유는 뭔가요? 민족의 수건 사업을 끝까지 주장해야 했다. 이게 이유고요. 근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될 거고, 물론부터 반론이고, 하지만부터 주장 재강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6번 어휘 문제예요. 야욕은 과한 욕심이란 뜻이고요. 해이는 정신력이 약해지다. 그 다음에 전열, 전대 사람이 세운 업적을 말하고요. 화치는 국가 간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를 말합니다. 혁파, 무엇을 깨어 부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괄호 채워 볼게요. 그는 통일 과정에서 쌓인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으로 진출할 땡땡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과한 욕심, 야욕이겠죠. 서인 세력은, 그러면 서인 세력은 뭘 말하냐? 조선 후기의 당파를 말하는데요. 맨 처음에 조선 정기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살인파와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붕당 전개 과정이 뭐냐면, 붕당은 뭐냐면 특정한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적 집단인데요. 그 집단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이게 조선 후기 정치사회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초기는 애초부터 조선을 건국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을 건국해야 된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라고 주장한 세력을 우리는 관악파라고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요. 하지만 살인파는 조선 건국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선의 건국에 반대한 살인파 세력은 조선이라는 이 왕조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했냐? 시골로 내려가요. 시골로 내려가서 서원을 건립합니다. 서원이 뭐냐면 제사도 지내고 후진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후진들을 막 양성하다가 성종 때 예성 연중 임명선 할 때 그 성종이 자기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살인파 세력을 불러요. 그래서 살인파가 성종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살인파는 다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이 관악파는요, 그때부터 점점점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처음에는 동인이 세력이 셌어요. 그런데 세력이 세워지자 또 두 파로 나뉘어 남인과 북인으로. 그래서 북인은 금세 이제 사라지고 남인이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이 서인 세력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소론의 세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인과 소론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것을 우리는 붕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서인 세력은 어떤 세력? 여기, 그죠?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오랑캐와 화친, 그죠? 화해한다. 국가 간의 화해를 화친이라고 해요. 하였으며 이북 동생을 죽이고 광해군이 계모를 폐위하여, 그러니까 이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죠. 인륜을 저버렸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화예요. 그래서 살인파가 화를 당한 사건이 4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는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에요. 문란한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권문세족은 뭐야? 고려 후기의 지배층이라고 했죠. 이 고문세족이 불법으로 확대했던 농장을 뭐 했어요? 혁파.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그러나 멋멋을 재정비한 조선군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전열. 그죠? 전열을 재정비한 조선군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일본군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싸움을 포기하고 조선에서 철수했다. 여기서 전열은 제가 위에서 말한 전대 사람이 세운 업적이란 것과는 관계가 없고 군대를 재정비한다.
군대를 재정비한다는 뜻의 정렬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반면 조선은 200여 년간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아 제도가 뭐였어? 해이해졌어요. 다른 말로 문란해졌어. 그래서 일본군을 맞아 전쟁 초기 이 전세가 불리하였다. 그래서 몇 년간 싸워요? 임진왜란? 7년간 싸우죠. 아주 장기전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47번 봅시다. 47번. 붕당이 뭐라고요? 각 정치적 입장이나 뭐 학파에 따라서 파를 형성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이게 되겠네요. 실각은 뭡니까? 세력을 잃다. 그다음 척신은 인구가 성이 다르거나 일가인 신하를 우리는 척신이라고 하죠. 그다음 48번.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언제 등장했어요? 권문세족이 득세한 이후에 새로 등장한 세력이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이 신진사대부가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로서 뭐야? 조선을 건국한 급진개혁파와 조선 건국에 반대한 온건 개혁파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권문세족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무신정권이 있었고, 무신정권 이전에는 문벌귀족, 문벌귀족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호족. 자꾸 들어가지고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뭔가? 고려말 신진사대부는 신흥 무인 세력인 누구?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죠. 무인 세력입니다.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다. 태조 이성계는 무엇을 시행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냐? 바로 과전법. 과전법은 뭐냐면 이제 관리들이 나라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조선시대는 토지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토지로 줬는데 그때 이 과전법은 토지로 주지 않고 이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농민에게 빌려주고 그 농민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로 바꿨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로 바꿔서 뭐야? 그 나머지 이익을 국가에서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죠. 다음에 50번 한번 볼까요? 세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종대왕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이것은 뭐냐면 왕 밑에는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 밑에는 육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조가 어떤 일을 건의하려면 누구한테 건의해야 돼? 의정부에. 그럼 의정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고위관직자,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고위관직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걸쳐서 다시 왕에게 이제 의견이 수렴되는 형식인데 이 태종은 이런 와중에 이 의정부에서 뭔가 이제 권력을 남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육조에서 왕에게 어떤 일을 건의하고 왕도 직접 육조에게 왕명을 하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육조와 직접 연결한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서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다는 건 이 의정부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얘기죠. 맞고요. 집현전을 설치하여서 톤을 통해 정책을 실시하였고 여기 이곳에서 이제 학자들과 함께 무엇도해요? 한글을 창제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하여 뭐 천문학이나 역법이나 과학지리, 농업 등 다양한 학문과 문화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뭐야?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거죠. 4번 대외적으로 세종은 영토 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세조가 태정태세 문단세 여기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 억지로 뺏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력했던 공신들은 권력을 독점하여 어떤 세력으로 성장하였냐? 훈구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 훈구 세력은 아까 어떤 세력이라고 했죠? 조선 건국에 참여한 세력. 그 세력을 말합니다. 52번 사림을 옹호하던 사림의 의견에 찬성하던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훈구 세력은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구실로 살인파가 화를 당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조의 제문은 뭐냐면 조시성을 가진 광조라는 사람이 영문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모함을 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 53번 이후 사림 세력은 학문적 정치적 견해에 따라 뭘 형성했다고? 붕당을 형성하고 원모라는 새로운 정치 형태가 나타났어요. 붕당정치라는 새로운 정치 형태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붕당 정치가 반드시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제 국회에 가보면 무슨 당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당들은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후 이런 살인들의 정치는 붕당 정치로 이어진다. 그럼 여기서 봐야 할 건 을사사화죠. 그럼 을사사화는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명종 때 윤원영과 권신 이기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살인들을 제거한 사건. 자, 이렇게 쓰면 되죠. 명종 때 이원영, 이기 등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 반대 살인들을 제거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기묘사화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여기가 잘못됐네요. 자, 무호사화가 김종직의 조의 제문과 관련된 살인파 사람들을 제거한 사건이고,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생모인 폐비윤 씨와 관련된 사람을 관련된 살인을 제거한 사건이고요.
그러면 기묘사화는 뭐냐면 역시 연산군 때 일어난 거고요. 조광조의 개혁에 반대하여 조광조 등의 살인파를 제거한 사건. 이것이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55번 문제 논제를 봅시다. 윗글을 참고하여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쓰는데 그 배워야 하는 이유를 실록 편찬의 목적과 관련하여 쓰래요.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실록은 뭐냐면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이 몇 대 왕이죠? 27대 왕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긴 것. 이게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첫 문단 한번 봅시다. 조선의 빛나는 기록문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실록이래요. 조선왕조 실록. 자, 고려 말에 임금이 황음무도하여 매우 음란하여 부녀자와 내시를 가까이 하고, 고려 만료네요.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멀리하였으며 사관이 직서하는 것을 꺼렸다. 이제 직언, 좋은 말, 그죠? 임금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꺼려서 근시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무나 모도한 일이다.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마땅히 고려의 실정을 거울 삼고 관직을 설치한 의를 생각하여, 특히 사관으로 하여금, 사관은 뭐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날마다 좌우에 입시하여 언어 동작을 기록하고 그때의 정사, 그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적게 하여서 만세의 규범을 삼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를 쏘다가 말이 거꾸로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죠? 역사에 남기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의 내용을 볼게요. 경기관찰사 심수경이 배사하니 정교하였다. 배사하다는 뭐야? 감사함을 전하다. 어떤 관찰사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그죠? 이제 이제 필체로 전한 거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봐요. 관찰사가 할 일은 이미 교서에 일러놓았다. 교서, 가르치는 이제 책 혹은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도적 잡는 모든 일을 각별히 잘 조처하여 늦어지지 않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사신은 뭐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근래 지방관이 부임 인사를 할 때마다 왕의 지시는 을에 도적 잡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는 병이 아픈 것을 알고 병이 생기는 근본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저들 도적이 생겨나는 원인을 먼저 밝혀서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겨나는 것은 도적질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에 몹시 시달리다가 부득이 하루라도 더 연명하라고 도적이 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뽑으려면 이 백성들을 굶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다면 백성들을 도적으로 만든 자가 과연 누구인가? 권세가의 집은 공공연히 벼슬을 사려는 자들로 시장을 이루고,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무리 배들이 백성을 약탈한다. 백성이 어찌 도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살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도적을 없애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왕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도적 잡는 것만 간곡히 부탁하니 탄식을 금할 수가 없구나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누가 쓴 거예요? 사관이 쓴 거죠. 명종 때에 기록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본다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를 알지 못하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실록 편찬의 목적과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조선왕조실록은 왜 편찬했을까요? 예, 왕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런 과오, 잘못을 범하지 말고 만약에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하여서 나라의 발전,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고 잘된 일은 계승하기 위해서요. 그럼으로써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실록 편찬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째,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실록 편찬의 목적과 상통한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의 모습을 바로잡음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실록 편찬이 없었다면 조선의 정치 상황이나 당대의 가치관, 법률 등을 현재 우리가 몰랐을 것이다. 이 실록을 통해 우리는 선조들의 과오는 범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선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실록을 통해 선조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개인을 성장시키고 타자와 혹은 각국의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영향을 준다. 우리는 조선실록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다. 한편 역사서를 통해 배우는 지혜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지와 방향 등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돕는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의 실록 편찬 목적에 발맞추어서 역사를 배운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오늘 지금 네 번째 강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주차 논술은 파일 4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십시오. 수고하셨어요.